아, 오. 내일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산뜻한 마음으로 오늘 몇 년이죠? 2019년 12월 17일 이 책은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김시습의 금오신화. 아마 김시습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묶어서 썼을 거야. 본인 상상력으로 썼나? 그 얘기가 아닐걸?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주 중에 서유기도 일부분만 우리가 읽었었지. 그 금오신화 중에 하나야. 원작 김시습. 일단 김시습이 누군지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빠도 헷갈려서. 절개를 지킨 천재문인 김시습. 1435년부터 1493년. 1435년? 1493년? 맞네. 조선 세종대왕 때 당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시습은 겨우 말을 배울 나이에 천자문을 깨치는가 하면 3살 때 시를 짓거나 소학 등의 책도 읽어 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세종대왕은 직접 김시습을 불러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김시습이 막힘없이 모두 대답하자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여 상을 주며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대궐로 불러 나랏일을 돕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죽고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마저 일찍 죽은 뒤 수양대군이 나이 어린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김시습은 절망하였습니다. 계유정은 아니야? 그렇지, 맞나? 수양대군은 수양대군은 왕이 된 후 김시습에게 관직을 내리려 했지만 김시습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평생을 방랑하며 소설집이래. 단편 소설집 금오신화를 비롯해 삼거배경, 매월당집, 신현담요해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김시습의 호가 아마 매월당일걸? 김시습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평생 절개를 지키며 살아갔답니다. 야,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누구냐? 수양대군이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면서 관직이 안 나섰다는 얘기지? 천재이긴 했지만 이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김시습이 경주 남산에 금오산실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독서를 시작한 후 내놓은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요? 아니, 한글은 아니고 그냥 소설. 한문으로 쓰였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 아니야? 응.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은 한문으로 쓰인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한문.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다루는 전기소설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설화가 소설로 바뀌는 조선 초기 문학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원래 짧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단편소설집인 금오신화는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27년 최남선이 일본 도쿄에서 간행된 1884년의 목판본을 발견해 우리나라에서 금오신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낸 이야기는 만복사저 포기, 만복사 저포놀이 이야기, 이생규장전, 이 서생이 다만의 아가씨를 엿본 이야기, 취유부벽정기, 홍서생이 부벽정에 취하여 놀던 이야기. 뜻을 이제 제목을 풀은 거야. 남연부주지, 남쪽 연부주의 이야기, 용궁부 연록, 영국에 초대받은 이야기. 5편 뿐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펼치지도 못한 채 숨어 살았던 천재문인 김시습과 그의 작품은 금오신하의 운명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썼는데 글을 썼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대. 그 중에 하나 이야기야. 금오신화 중에서 용궁에 초대받은 이야기 편. 용궁에 초대받은 이야기. 아빠 이거 학교 다닐 때 문제로 나왔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뭐지? 대부분 그걸로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대부분 그걸로 적지 않았어. 한글통처럼. 이제 한글 소설이라고 써야 했는데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제 주무세요. 굿날. 고려 때 성이 한씨인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선비는 글을 잘 짓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선비는 방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푸른 저고리를 입고 관리들이 쓰는 높은 모자를 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천마산 박연연못에 계신 용왕을 모시는 신하입니다. 용왕께서 한 선비를 초대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한 선비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어찌 서로 통할 수 있겠소? 더구나 용궁까지는 머나먼 길이고 물결도 사나운데 어찌 갈 수 있단 말이오? 빠른 말을 준비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자라 좀. 한 선비가 두 사람을 따라 문을 나서자 황금빛 안장에 옷골라를 쓰고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돋아있는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른 하인이 12명이나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한 선비를 부축하여 말에 태우자 용왕의 신하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말이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한 선비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얀 구름만 보일 뿐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지금 용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돼. 잘하고. 한 선비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한 선비가 말에서 내려서자 문을 지키던 새우와 자래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선비를 조개와 산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선비가 용궁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관을 쓰고 칼을 찬 용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오래전부터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무척 기쁘오. 어리석은 인간을 이리 반갑게 맞아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선비가 용왕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자 문지기가 아뢰었습니다.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손님은 세 사람이었는데 위험 있는 얼굴이나 행동, 차림새 등을 살펴보니 모두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늘에서 온 신선들입니다. 한 선비의 문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뵈러 온 것이지요. 용왕의 소개로 서로 인사를 나눈 한 선비와 신선들이 자리에 앉자 용왕은 궁녀에게 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는데 한 선비는 생전 처음 구경하는 것으로 맛 또한 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모두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용왕은 차를 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차 맞는 배필을 찾아 혼례를 치르게 하고 딸아이 부부를 위한 궁을 따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들보를 올리려 하는데 한 선비께서 상량문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량문이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그 까닭을 적은 글입니다. 이 집은 언제 누구의 누가 무슨 이유로 지었습니다. 이런 글을 적는데 그게 상량문이래. 한 선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곧 돛에 먹물을 찍어 곧바로 상량문을 지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는 용신이 가장 신령스럽고 인물 사이에는 배필이 가장 중요하다. 용왕께서는 비바람을 마음대로 부리시어 높은 하늘에 오를 때나 깊은 연못에 있을 때나 백성의 목마름을 씻어주고
만물이 잘 자라도록 해주셨으니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는 뛰놀며 소리치고 산신과 귀신들마저도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용왕께서 딸을 위해 새로 궁을 짓고자 조개를 모아 제목을 삼았으며 수정과 산으로 기둥을 세웠다. 창밖으로는 산이 높고 푸르며 골짜기에는 구름이 드리운 이곳에서 가족이 화합하여 오래도록 복을 누릴 것이니 부부의 사랑은 길이길이 빛나고 자손들은 훌륭히 자랄 것이리라. 라고 상냥문을 지었대. 한선비가. 마스크 쓰니까 이게 읽기가 힘드네. 한선비가 글을 써서 바치자 용왕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신선들도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모두에게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녀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머리에 구슬구슬 꽂은 궁녀들은 넓은 소매를 흔들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푸른 산은 우뚝 솟았고 푸른 못은 출렁거리네. 흩날리는 폭포수는 하늘 위 은하수까지 닿았구나. 저 가운데 계신 님은 문장이 으뜸이요 모습까지 뛰어나구나. 좋은 시절 좋은 날에 좋은 집을 지었으니 선비를 모셔다가 높은 덕을 노래하는 글을 짓고 대들보를 올리네. 라고 궁녀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노래가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우리 용궁의 노름은 인간 세상과는 많이 다르지요. 나쁘지 않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용왕은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 귀하신 분들을 위해 솜씨를 보이도록 하라. 그러자 한 사내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똑바로가 아니라 모걸음질을 쳐서 용왕과 손님들 앞에 나온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곽계사라고 합니다. 바위 틈이나 모래 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속은 누렇고 겉은 둥글며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가위를 가졌지요. 꽃게야. 그러니까 옆으로 기어나왔다는. 그 말을 들은 한선비가 자세히 사내를 살펴보니 다름 아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걸음질을 친 것이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걸 모걸음질이라고 하나. 봐봐도 처음 알았네. 모걸음질.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셨으니 부족한 솜씨나마 춤을 추어 보일까 합니다. 곽계사는 눈동자를 돌리며 팔다리를 흔들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재빠르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고 모걸음질을 치다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며 노래를 곁들였습니다. 나는 비록 작은 구멍 속에 살지만 늘 갑옷을 입고 창을 놓은 적이 없다네. 내 단단한 갑옷은 호랑이도 뚫을 수 없고 날카로운 가위는 바위도 자를 수 있다네. 거룩하신 용왕님의 기쁜 잔치에 참석하여 흥겨운 춤을 추니 손님들이 박수를 친다네. 물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물고기들은 펄떡펄떡 뛰노네. 곽계사의 흥겨운 춤과 노래에 한선비와 신선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곽계사가 한바탕 신나게 놀고 들어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 용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저희는 산과 들에 사는 정령들이옵니다. 용왕께서 공주님을 위한 새 궁을 지으신다기에 축하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한선비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끼에 비해서부터 나무의 정령, 바위의 신,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혼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함께하신 자리인 만큼 저희도 부족한 재주나마 펼쳐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놀아보아라. 용왕이 허락하자 정령들은 무리를 지어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물을 다스려 모든 생명을 보살피는 용왕이시여, 천년만년 기나긴 복을 누리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손님이 지은 노래는 영원토록 불릴 것이니 옥돌에 깊이 새겨 길이길이 전하리라. 노래가 끝나자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자 애를 썼으니 한선비께서 노래를 지어 답을 하면 어떻겠소? 용왕의 손님인 조강신이 한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족한 솜씨지만 지어보겠습니다. 높디 높은 천마산의 박연폭포,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숲을 뚫고 흘러 큰 시내를 이뤘네. 물속에는 달이 잠기고 못 아래에는 용궁이 있어 가는 안개가 자욱히 끼고 시원한 바람이 부네.
곱게 키운 공주 위에 아름다운 궁을 짓고 흥겨운 잔치를 여니 천지간이 신령들이 인사하고 물고기와 자라들 춤을 추네. 흥겨운 피리소리와 우렁찬 북소리 어우러지는데 연꽃잎은 붉은 이슬에 젖고 술잔 속에는 무지개 같다네. 즐거움 다하여 헤어지려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아라. 야, 이게 주제 아니야? 왠지 아빠 이거 잘 모르거든. 읽었어도 아빠 되게 오래된 거 시험 보려고 읽었지 뭐. 제대로 봤겠니? 이게 난 중요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지금 상상 속의 이야기고 그렇잖아. 즐거움 당하여 헤어지려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도 같아라. 정말 훌륭한 시오. 이 시를 용궁의 보배로 삼겠소. 용왕이 칭찬하자 한선비가 앞으로 나가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짧은 제주를 이토록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릴 테니 혹시 제가 용궁 안을 좀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부탁을 하시려나 했는데 용궁 구경이라니 물론이고 말고요. 용왕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신하들을 둘을 불러 한선비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용왕의 허락을 받은 한선비가 신하들을 따라 용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온통 오색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구름을 없애겠습니다. 그 신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힘차게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고 사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선비가 주위를 살펴보니 마치 바둑판처럼 평평하고 넓은 세계가 수백 아니 수천이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산호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들어 위를 보니 물이 마치 하늘처럼 푸른데 무튼 온갖 그림자가 비쳐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지금 바다 속에서 바다 위 표면 그 위를 쳐다본 거지. 바닥도 보고. 한선비는 신하들을 따라 물속을 걸어 온통 진주와 구슬로 장식된 탑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한선비의 물음에 한 신하가 머리를 숙여 말했습니다. 용왕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늘에 알리는 곳입니다. 한선비가 신하를 따라 1층에 이르자 훌륭한 옷과 모자가 있었습니다. 이 옷과 모자는 무엇인지요? 용왕께서 비 내리시는 것을 하늘에 알릴 때 입으시는 것입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잘 닦여 번쩍번쩍 빛이 나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한선비가 묻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번개의 신의 거울입니다. 거울로 번개를 비추는 것이지요. 5층에 올라가자 큰 북과 작은 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채를 들어 북을 치려 하자 신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 북을 치면 온천하가 울립니다. 벼락신의 북이거든요. 다음 층에는 대장간에서 쓰는 풀무 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요? 풀무 같은데. 풀무가 뭐냐면 아궁이 알지? 아궁이. 옛날 집 보면은 나무를 떼서 온돌 그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떼면 음식도 해, 솥에 물도 끓이고 음식도 해 먹고 그 온돌도 데피고 하는 거. 그때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예,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입니다. 바람신이 한 번 풀무질을 하면 세찬 바람이 불고 2번 하면 나무가 뽑히며 3번 하면 바위가 날아가지요.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와 빗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빗자루에 항아리에 물을 적셔 한 번 뿌리면 가랑비가 내리고 2번 뿌리면 소낙비가 내리며 3번 뿌리면 홍수가 납니다. 야, 이거 표현 되게 좋다. 그지? 북이나 풀무 이런 거는 바람이랑 번개, 천둥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는 나무, 쌀이나무로 만든 빗자루가 있어. 되게 뾰족뾰족하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니들 저기 뭐지? 민속박물관 가면은 그거 있는데 빗자루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항아리에 있는 물을 찍어가지고 확 뿌리면, 한 번 뿌리면 가랑비가 되고, 두 번 뿌리면 소낙비가 되고, 세 번 뿌리면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한선비가 고개를 들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용의 모습을 새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곳은 무엇입니까? 한선비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저곳은 용왕님께서만 들어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물론 손님께서도 가실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그만 돌아가지요. 한선비는 황금빛 모래가 깔린 길을 걸어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궁으로 돌아온 한선비가 용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용왕님의 두터우신 덕을 입어 훌륭한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합니다. 용왕은 신하를 시켜 산호쟁반에 커다란 진주 세알을 담아오도록 하여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게 구경을 했다니 다행이요. 이것은 좋은 글을 써준 데 대한 고마움의 선물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으시오. 용왕은 새 신상과 함께 용궁 밖까지 나와 무트로 돌아가는 물밑이 아니라 묻이라고 그러지. 땅 위를 갖다가 묻이라고 하잖아. 용궁 밖까지 나와 무트로 돌아가는 한선비를 배웅했습니다. 한선비는 돌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날개가 달린 말을 타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눈을 떠보니 자신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을 보니 어느덧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꿈을 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품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품속에는 커다란 진주 세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한선비는 실제로 용궁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선비는 뛰어난 글을 계속 지어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가끔씩 용왕이 선물해준 진주를 꺼내보며 용궁에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금옷이나 이거 있는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싶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글이 중간에 다른 거는 다 알았잖아. 무슨 이유를 들어서 그 용궁 구경을 하면서 신하 둘이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줬잖아. 1층에는 뭐 있고 2층에는 뭐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그랬는데, 마지막 맨 꼭대기층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진주랑 산호로 장식돼 있던 그 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물속 용궁에 그 탑의 맨 꼭대기층에는 꼭대기층으로 마지막 계단, 이제 마지막 층에서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층이지. 거기서 이제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 위에는 문이 있는데 용의 모습을 새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무엇하는 곳이냐고 물으니까 쫓아온 안내하는 신하들이 용왕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고선 안 알려줬어. 그리고선 다시 용왕한테 돌아왔거든. 저 용궁 구경을 잘했습니다 하고선 인사하고선 지금 다시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당연히 그 용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 자물쇠가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라고 아빠는 물을 것 같았거든. 근데 그 이야기가 없어. 그러면은 실제로 남아있는 금오시아나 이야기가 이것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이 책은 지금 생략돼 있는 걸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생략돼 있으면은 이 책은 잘못 만든 건데. 아무튼 아빠가 다음번에 찾아볼게. 인터넷을 찾아보든 김시습의 금옷이나 영궁에 초대받은 이야기 편을 다시 보든.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